다음은 라이트의 조은희 변호사님하고 김동환 변호사님이 전체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분산 아이디 규제 개선 이슈로 해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김동환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발표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제가 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앞서서 먼저 이제 김경 대표님이랑 서인희 변호사님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세미나에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이슈랑 헬스케어라는 이슈랑 메타버스는 이제 블록체인에 국한된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가상현실, 확장현실 관련된 내용을 좀 섞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건 저는 이제 처음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각각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신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오늘 지금 발표 2개 해주신 거에 숟가락을 조금 얹는 느낌으로 가볍게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했고요. 먼저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행위, 의료법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규제가 나뉘는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 상황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려면은 이 주무부처를 하나가 아닌 2개를 모두 이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게 더 먼저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를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먼저 하나씩 짚어보면은 DTX라고 하죠.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굳이 분류를 하면은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손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해당을 하고, 이제 디지털 치료제 판단 기준을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놔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러한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은 DTX로 본다라는 식의 어떤 다이어그램 정도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작년에 시행된 혁신의료기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관련해서 이제 좀 이런 새로운 의료기기를 지원하고자 만든 법이 있는데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출시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임상시험도 진행해야 되는 등 하나의 의료기기를 출시를 하려면은 되게 많은 기관과 노력이 필요하고,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혁신 의료기기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출시를 하는데 특례를 부여하는 형태로 이미 일단 이렇게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DTX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군 중에 첨단 기술군에 해당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네, 실제로 혁신 의료기기 분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인공 AI나 빅데이터 기술, 웨어러블 기술, 스마트 환자 케어 기술 다양하게 우리나라에서 분류는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효성 평가 관련해서도 이런 AI나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례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늦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 정비를 해가려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 상황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슨 특례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뭐 심사 과정에서 단계별 심사에서도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있고, 우선 심사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자료 제출 먼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인증을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신청할 때 인증 기업에 해당하면은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나 적합성 확인 보고서 정도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 형태에서 바로 의료기기 허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단축이 좀 상당히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재심사를 하는데 허가 품목을 허가하면은 4년에서 7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해놓고 기간이 도과되면은 다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있는데 혁신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조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이제 시판을 조사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주지만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디지털 치료제는 이 의료기기에 관련된 법령만 해석돼서 되는 건 아니고 요양급여, 급여냐 비급여냐 산정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의료행위도 마찬가지로 의료 수가 산정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서 결국은 급여 항목 관련된 이슈, 헬스케어 부분은 급여나 보험, 사실 핀테크 쪽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요.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 여부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이제 허가 심사 관련된 이제 심평을 해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단계별로 소요 기간이 상당히 긴 상황이고 그리고 허가 심사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 사실상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서 출시된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평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서 요양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를 했고 디지털 DTX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라는 문의가 많아서 아직 DTX에 관련된 요양급여 평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봄에 간담했을 때에는 실제로 기존의 AI 기반 혁신 의료기술에 해당하는 부분과 큰 차이 없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어떤 제도에 대한 가이드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DTX 관련해서는 일단은 허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DTX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의료 정보, 생태 정보, 즉 개인 정보에 관련된 이슈가 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체정보 관련해서는 뭐 동의를 별도로 받는 등 개인정보와는 조금 이제 구분되는 형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 기반 데이터라거나 이제 민감 정보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 차트 관련된 EMR 데이터 이거 부분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규제는 아니고 선생님 말씀처럼 EMR 데이터, EMR 제공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업체마다 데이터의 기준이 다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의료기관들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는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병원에 맞춰서 셋업을 해놓고 확장을 하려고 보면은 개발을 처음부터 다시 그 데이터셋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발이 더디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근데 이제 규제 관점에서 표준화를 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야 될지는 사실은 제가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고요. 이 라이프 로그는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이라는 어떤 하나의 중요 포인트랑 연결은 되겠죠. 실제 메타버스 세계가 원활히 구현이 되려면 이런 생체 데이터를 책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슈가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정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말고도 이제 다른 특별법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만 좀 해드리면은 생명윤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랑 익명처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명윤리법에는 익명화라고 해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뭐 익명 정보나 이제 이 가명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유권 해석을 하시기를 어쨌든 이 가명 처리가 생명윤리법상 익명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실제로 의료 데이터 가명 처리에서 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반출하려고 할 때에는 IRB, 그러니까 윤리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한데 면제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감형 처리에서 라는 좀 유권 해석은 되나서 어느 정도 의료 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연구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실제로 연구도 많이 진행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까지 좀 이슈들은 발전을 했어요. 소프트웨어형 의료기기인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려고 하면은 많은 환자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 데이터 셋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들의 어떤 특징을 캐치해서 어떤 가상의 환자의 환부 데이터나 엑스레이나 CT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셋으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식으로까지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조금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정보 활용은 계속 이제 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의료법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제한이 있냐면은 이제 원격 의료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3자 제공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만 있으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이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의료법상으로는 의료 기록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만 이제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제 친인척이거나 보면은 이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추는 경우엔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령을 들어가 보시면 신분증도 제출해야 되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되고 단순히 동의가 아니라 동의에 수반되는 질서류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조금 더 번거로운 부분은 존재하고요. 실제로 이 마이헬스데이터, 사실 마이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법에서 그 단어를 가져가서 마이헬스데이터라고 말을 하면은 그 의료 정보를 취합하려고 할 때 그 회사들이 의료기관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건네주는 형식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세스는 사실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본인을 제외한 자에게 의료 정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상충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서변님께서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코로나 지금 감염병 때문에 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법 개정을 해서 이제 그 위기경보 관련 기간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지금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된 상황이죠. 비대면 진료라고 함은 전화나 화상 이 두 가지로만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중요한 의료 수가 관련해서도 올해 3월에 정리가 돼서 수가도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의료 뭐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격 의료를 정말 반대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풀리고 나서도 1차 병원 이런 데서 원격 진료하려고 할 때 검찰에 고발도 하고 다양한 이제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원격 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도 예전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요 시점 이전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해서 임시허가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또 하나 업체가 지정은 됐는데 퍼즐 AI라고 퍼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돼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진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이 처방이 붙죠. 처방을 하고 약을 수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를 그냥 도식도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전자처방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있고 전자처방전의 형태로 예전에 이제 공인 전자서명이 필요했는데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려면 의사의 공인 전자서명이 필요해서 그 좀 이슈가 있었는데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처방전을 좀 내기는 좀 더 수월해진 상황이고요. 무튼 전자처방전을 이제 환자 본인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환자는 그거를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약국에게 전달을 하고요. 약국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제를 한 처방전은 2년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은 다 원본은 수령은 하고 있는데 전자 형태로만 보관하는 건 아니고 받으면 조제를 해서 주는데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그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부여할 때는 환자 본인에게만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제조 요청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내밀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약국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가 좀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그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약을 이제 퀵이나 택배로 배송까지 해주죠. 본인이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지 않고 전자처방전의 형태로 그냥 쏴도 그거를 택배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약간의 회색지대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어쨌든 한시적 허용 때문에 많은 원격 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거기에 파생되는 추가 아이디어들이 되게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많은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끝나도 여기에 대한 니즈는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좀 넘어갈게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디바이스랑 콘텐츠, 플랫폼, 인프라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바이스는 이제 뭐 VR 장비를 낀다거나 가상현실과 접속이 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적인 부분을 말하고 콘텐츠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은 메타버스 플랫폼 그 자체를 말하고 인프라는 이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을 해서 인프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 대표님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브리프하게 해주셔서 그냥 좀 짚어보면 일단 콘텐츠적인 부분은 연령 제한이 있죠.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10대, 20대가 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콘텐츠가 노출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블록스든 어디든 연령별 콘텐츠 등급을 도입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게 구현이 되려면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셧다운제 폐지를 이제 하기로 약국에서 결정은 냈는데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죠. 이건 이제 게임적인 이슈, 게임물 이슈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인정이 되고 나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걸리기 때문에 쉬는 시간대 이용이 불가하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의 문제,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부분이랑 개인정보보호법상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 시 이제 또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존재하는 이슈들이지만 메타버스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실시간으로 그리고 방대하게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 혹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심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권원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토큰 발행이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메타버스가 핫해진 이유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경제 체계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확장 세계가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 이제 혼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확장 세계로 나아가는 큰 동력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물 관련된 규제 때문에 관련된 뭐 이제 해외가 아니라 현실 반출이 불가한 상황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카이피플에서 NFT 기반, 클레이튼 플레이 기반 서비스를 발행한 사례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유나의 옷장이었나요? 유미의 옷장이었나요? 그 꾀관이에서 블록체인 관련된 연계된 서비스 관련된 등급 보류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그러다가 스카이피플에 와서 좀 문제가 심화됐고 스카이피플 관련해서 등급 분류를 안 해주다가 이제 보류 처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또 이겨서 이게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건 또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깨관위에서 그 금융위로 약간 토스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 지금 NFT가 특근법상 가상자산 인지를 확인해달라 라는 식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이게 아마 10월 말에 다음 기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금융위가 유권 해석을 해줄지 말지가 되게 좀 하나의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페데프에서도 뭔가 확실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에서 NFT 자체를 뭔가 가상자산, 복권을 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상자산이라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버리면은 NFT 관련된 산업들이 또 위축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이 부분도 사실 빠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넘어가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상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일수록 실시간 수집이 발생하고 또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돼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뭐 극단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클래식한 신용 데이터가 아니라 SNS상의 정보들만을 이용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모델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버스상의 데이터는 결국은 이 플랫폼 사업자가 다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할 텐데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정을 논의 중인 문필법에 대한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 이 제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3자 원리 대응, 권리 침해 대응 이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를 성추행할 경우에는 그걸 성추행으로 볼 것인가? 명예훼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리를 아바타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어떤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바타가 이제 뭔가 현실 세계와 점점 매칭이 될수록 이런 법리도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극단적으로 아바타로 양방향 경제가 가능하면은 내가 아바타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업무 방해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지가 좀 논의될 수 있고요. 형평권이나 이제 부정경쟁 행위 이슈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저작권의 페어 유즈 같은 관련이 훨씬 이제 많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에서 뭐 GTA라는 게임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실제 어떤 스트릿바를 그대로 구현했다. 이게 소송이 붙었는데 이 부분은 페어 유즈 인정이 돼서 이제 문제가 넘어갔었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될까에 대한 이제 이슈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적인 규제를 살펴보면은 디바이스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실제로 디바이스가 어디 쓰이냐고 하면은 뭔가 지금 어떤 교육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데 교육도 그냥 이제 그냥 단순한 근로자의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고 법상 어떤 자격이나 어떤 훈련을 통과했다는 걸 자격 증명을 하기 위한 또 그런 교육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계 를 다루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상 어떤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인수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VR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샌드박스에서 건설기계 훈련 관련된 부분이 지정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가지고 왔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DID로 넘어가면은 DID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DID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탈중앙화된 자기 자격증명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개인정보의 자기 주권화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개인정보를 온전히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본인 컨트롤 하에 꺼내 쓰는 게 이제 DID의 최종 목적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목적이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가 DID를 구현하기도 좋긴 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 어떻게 해소할지가 지금 가장 이슈인 상황입니다. 예, 그렇고요. 사실 이 분산 아이디 관련해서 되게 샌드박스로 지정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살펴보면은 사실은 파기 의무 관련된 오프체인 방식이라거나 DID 자체에 대한 어떤 실증 샌드박스 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미한 상황은 아니고요. 오프체인 방식이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아까 서변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그런 헬스케어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사례를 떠올려보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2016년부터인가 이제 진행했던 그 EU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마이헬스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병원이랑 연계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블록체인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컨셉은 애초에 오프체인상의 모든 오프체인 스토리지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사이드체인 혹은 인터체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공개된 블록체인상에 모든 정보를 다 기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서버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프라이빗 체인상에 그 정보들을 기록하는 형태로 연계가 가능한 기술들이 구현이 되고 있어서 사실 오프체인 스토리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법 제도가 따라갈지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DID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표준은 지금 개발 중이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개의 컨소시엄에서 각자 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도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건 이제 금결원에서 은행들 모아놓고 하는 금융분산 아이디 플랫폼인데 뱅크사인이라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고요. 은행들이 각 노드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 추가될 때마다
제3자 동의를 하나하나 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게 사실은 GDPR을 예로 들면 이제 GDPR은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아가서 조인트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되게 노드에 대한 컨셉을 하나하나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때 규제가 불편한 상황이기는 해서 어떻게 해소할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진행하는 DID 사업인데 주주증명 기반 비대면 전자주총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리 SKT에서 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본인 확인이랑 주주 확인하고 투표해서 투표 기록은 별도의 다른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 이런 이슈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 서명 관련된 이슈인데 어쨌든 DID를 한다는 거는 마지막에 서명값을 입력한다는 거고 그 서명이 어쨌든 전자사업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지금 인정사업자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인정사업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개별법에서 어떤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상법 시행령도 원래는 이제 공인전자 서명이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현재 서명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에게 방법으로 해야지만 주주로서의 서명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전자 서명이랑 이제 전자 문서법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확장이 되는 이슈고요. 어쨌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DID 표준 확립과 네트워크 간의 효과음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이야 테스트 목적으로 하나하나 블록체인 따로따로 쓰는데 나중에 실생활 쓸 때는 그게 과연 효율적이고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백신들 다들 맞고 계시고 이 쿠브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계시죠. 지금은 쿠브를 다운받지 않아도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쿠브랑 연동에 대해서도 쿠브를 다 쓰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록체인 랩스라는 기업이 질병관리청이랑 협업해서 DID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DID들도 보시면은 블록체인에 어떤 데이터들이 기록되는지가 다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컨셉은 그 감염병 예방법상 질병예방접종관리 시스템인가? 이제 그 질본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끌어다 쓰면서 어떻게 내가 질병 관련된 확인을 백신 접종에다 확인을 그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어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 전자상법이 개정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첫 개정 사례로 알고 있고요. 개정된 지 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블록체인 방식의 어떤 시스템 구현 같은 경우에도 전자서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기술 중립성을 표방한 거죠. 이렇게 실제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 마찬가지로 이게 좀 플랫폼이 더 성장을 하려면은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 뭐 센터라거나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현이 돼야지 뭔가 더 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